자,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 조정의 첫 번째 감가상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보시면 이 감가상각의 대부분은 이미 회계학에서 다 배웠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 세법에서 뭔가 차이가 있는가만 좀 더 배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정 명세서들을 배울 텐데 이 조정 명세서 그 많은 것 중에 어렵기로 몇 번째 안 가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하면서 예제를 잘 통해서 잘 보셔야 나중에 그 서식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감가상각의 의의는 이미 다 아시겠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예전에 세법은 이걸 이제 묶어서 고정자산 이렇게 표현했고, 여전히 프로그램이나 뭐 법정 서식에도 고정자산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세법 지문 자체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라고 이렇게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이것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기술이 변화해가지고 진부화되게 되면, 이제 촌스럽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시간이 지나서 많이 쓰거나 이렇게. 이런 현상을 측정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반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는 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최근 샀을 때 금액에서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회계하고 똑같은 얘기고, 이제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겠는데, 자, 특징을 먼저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가 계산 요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요소와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이것이 법에서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 요소 법정화, 즉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요소인, 이건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얼마로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얼마로 해라.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해라. 이걸 다 지금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기본 요소인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각 자산별로 몇 가지의 상각 방법을 정해서 이들 중에서 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각 방법은 무슨 법이 있는데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하면 법에서 정한 무신고의 방법을 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은 뭔지 이미 배우셨죠? 네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잡아놔야 돼요. 읽어볼게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함이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상각 범위액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거를 송금으로 봐준대요. 여기서 쓰이는 표현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상각 범위액이라는 얘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법은 우리 이제 회계죠.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그게 이제 회사 계상액이겠죠. 회사가 계상한 금액. 세법은 이거를 상각 범위액이라고 해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표현, 상각 범위액. 그래서 회사가 이 상각 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법이 계산한 상각 범위액이 1,000원인데 회사가 계상을 했는데 좀 많이 했어요. 1,200원. 그럼 과다하게 한 거죠. 그럼 여기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니까 이 200원만큼이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고,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임 하겠죠. 상각 부인액. 그 다음에 회사 상각 범위액이 1,000원인데 회사가 이거보다 적게 해요. 미달했죠? 적게 한 이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1,000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800원만 비용으로 계상했으면 그냥 800원만 인정받고 끝나는 거야. 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해? 이 부족한 거를 시인
부족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 잘 보셔야 돼, 이제. 계속 쓸 말이 이거니까. 이 시인부족액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네가 800원만 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하면 부인 당하는데 적게 하면 그냥 적게 한 만큼. 아예 안 했다고? 그러면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자, 회사가 계상한 금액 중에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했죠. 이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손금 불산입 시킨다는 얘기겠죠. 이것의 표현인 상각 부인액이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회사가 상각 범위액을 초과해서 상각한 경우에 그 초과액, 즉 상각 부인액은 손금 불산입하지만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 금액을 보고 이제 부족한 금액을 보고 시인 부족액이라고 해요. 이 시인 부족액을 신고 조정해가지고 손금 산입해 주세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표현, 상각 부인액, 시인 부족액. 이거는 세무 조정이 없다. 일부러 부족한 만큼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임의상각 제도예요. 지금 이게 감가상각비의 특징을, 감가상각의 특징을 하는 거죠. 세법상의 감가상각의 특징, 이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 임의상각 제도래. 임의라는 말이 뭐야?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한 얘기야. 이게 임의야.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상각 범위액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해서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법인이 임의로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상각 제도야. 그러니까 세법이 정한 게 1,000원인데 10원을 해도 되고 100원을 해도 되고 1,000원을 해도 돼. 하지만 넘치면 넘친 만큼은 잘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즉 회사는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올해 감가상각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안 한 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야. 임의상각 제도니까. 그러니까 회계하고 틀리죠. 회계학은 올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 추정해서 했으면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학상의 논리고, 세법은 아니 내가 정해준 이 금액에서 넘치면 잘라나가지만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면 언젠가는 남아있잖아. 상각해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나도 상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임의상각 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는 한 이 내용연수가 5년짜리인데 쭉 안 하고 있어요. 5년이 지났어도 상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임의상각 제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일부러 올해 감가상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죠. 올해 감가상각비를 회계학대로 다 정했더니 순이익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럼 이익을 좀 늘려야 되겠어. 그럼 상각 안 해버리면 되지, 감가상각을. 세금을 좀 내더라도. 그런 정도로 뭐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특징이 자산별 시부인 계산을 하래요. 자산별 시부인 계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부인 계산이라는 게 여기에 또 썼던 이 표현 있죠. 시인 부족액, 상각 부인액. 요걸 계산하는 이걸 두 개 묶어서 시부인 계산이라고 해요. 시인, 부인. 예? 부인, 시인, 시부인 계산. 그런데 시부인 계산을 할 때 각 자산별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있는데, 자, 이 자산은 A고 이 자산은 B인데, A라는 자산의 상각 범위액이 1,000이고 회사가 1,200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상각 부인액이 나온 거죠. 부인이 나왔어요. 손금 불산입 시킬 거예요. B라는 자산이 1,000이 상각 범위액인데 적게 했어요. 그러면 시인 부족액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퉁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지. 그래서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상각 부인액이니까 손금 불산입을 시키는 거고, 얘는 시인 부족액이니까 아무런 세무 조정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손해으로 해서 세무 조정 둘 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각 자산별로.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이에요. 계산 요소, 상각 방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법에서. 그 세법을 따라야 돼. 세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았을 때 조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법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소프트웨어도 세법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인정받고 싶으면 결산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돼. 그리고 임의상각 제도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요. 안 해도 돼. 언젠가 해먹을 수 있어. 하지만 상각 범위액을 넘치면 잘려나가요. 그 다음에 각 자산별로 시인액과 부인액을 통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세무조정해라. 자, 그 다음에 상각 자산의 범위를 보시면 뭐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특징 보셨으니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자산입니다. 토지는 이미 회계학상으로도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시고 계시죠. 내용 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자, 뭐라고 정의했냐면 유형자산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이라고 큰 틀이 나눠져 있네요. 뭐 암기할 사항 아니겠죠. 유형자산에는 건물과 그 다음에 구축물 이걸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물, 구축물, 뭐 차량, 운반구, 뭐 공구, 기후, 비품, 뭐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형자산에는 영업권부터 시작해서 뭐 특허권, 광업권 쭉 다 있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놨구나. 그다음 참고해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미 토지는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 사업에 쓰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영업활동에 사용해서 그 경제적인 효익이 줄어드니까 하는 건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감가상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지만 유유설비는 제외하겠다. 아니 원래 기계장치를 쓰고 있는데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이건 괜찮다는 얘기고, 건설 중인 것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죠.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은 상각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종류. 자,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무신고의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시험과 관련해서 암기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형자산 중에서 딱 한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중에서 큰 틀을 보면 건축물, 이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이에요. 건물과 구축물이 있고, 이것을 뺀 나머지 일반적인 유형자산, 뭐 기계장치, 비품,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광업용은 무시하고,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건물하고 구축물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정액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뭐 정액법, 정률법, 생산장 비례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냥 다 무조건 정액법밖에 없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정액법이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도 되겠지 뭐. 해도 이거 안 해도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회계학상으로는 정률법을 쓸 수 있죠. 하지만 정률법을 쓰게 되면 세무조정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다 건물, 구축물은 무조건 다 정액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걸 뺀 건물, 구축물 뺀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차량 운반구 뭐 이런 것들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 예?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네가 선택해서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률법을 적용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정액법을 쓰던 정률법을 쓰던 둘 중에 신고를 하면은 되는데, 신고를 안 했지 그러면 정률법. 이렇게 이 두 개만 암기하시면, 이건 암기할 게 없겠죠. 정액법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신고하면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정률법.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가 더 유리한가를 봐요. 뭐 일반적인 거겠지만 감가상각비는 많이 계상할수록 비용이 많아지니까 일단 초기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되죠. 나중에는 적게 나오니까 많이 내게 돼. 결과적으로 긴 시간 동안을 보면 법인세의 효과는 똑같을 텐데, 돈에는 현재 가치라는, 현금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 낼 거냐, 지금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낼 거냐, 뭘 선택하겠어요? 지금 조금 내면 남은 돈 가지고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생기지.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아지는 게, 결국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게 나중에 많아지겠지만 그게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정률법이잖아. 정률법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정액법보다는 비용이 많이 생겨서 세금을 적게 내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한 거잖아. 예? 일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유리한 정률법이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인데 신고 안 하면 너한테 유리한 정률법이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외워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 보면은 신고 단위 방법이 있네요. 이걸 다 암기하실 건 아니고 그냥 위에 방금 봤던 저거만 외우시면 되고 보니까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이고 무형자산 중에서 뭐 일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정액법 이 단위로 건물하고 구축물 단위로 정액법만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 이거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방금 봤던 거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자산인 광업권, 뭐 생산량 비례법과 정액법 중에서 나머지 거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암기하실 거는 건축물은 정액법밖에 없고 나머지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안 하면 더 빨리 나오는 초기에 비용이 많아지는 정률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은 그런 거죠. 우리 회계학에서는 정액법 계산식, 정률법 계산식, 뭐 생산량 비례법, 연수 합계법, 이중 체감법 이런 거 다 배워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 안 할 거니까.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신고 기한 볼게요. 감가상각 방법 신고는 다음에 규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말 법인이면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3월 말이죠. 3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할까 안 할까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자산이 건축물이야. 신고해도 정액법, 안 해도 정액법. 자, 이거 나머지 거 있어. 신고해서 정액법, 정률법 쓸 수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한 거니? 정률법이 초기에 많이 나오잖아. 그럼 정률법 써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신고 안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내가 기어코 일반적인 유형자산을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을 쓰고 싶으면 그때는 신고해야 되겠지만 정률법이 더 많이 나오는데 뭐로 정액법을 쓰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안 하게 된다. 안 하고 다 무신고인 방법을 쓰면 돼요. 하지만 이론적이니까 신고 기한이 있다. 1번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 생겼대요. 그럼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기한이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법인이 원래 쭉 있었는데 어떤 저기 위에서 구분을 달리하는 어떤 자산을 하나 새로 취득했다. 예? 뭐 구분이 다른 자산을 하나 취득하면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기한까지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겠죠. 신고 안 하면 건축물은 정액법, 나머지 거는 정률법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편할 거니까. 자, 이어서 감가상각 계산 요소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의 상각 방법, 계산 요소를 법에다 다 정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상각 방법은 이미 정액법, 정률법만 인정한다고 배우셨으니까 계산 요소를 볼게요. 첫 번째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느냐 정하고 있는가.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서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닌 어느 파트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다 적은 거예요. 자, 일반적인 기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거의 회계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자산을 매입해 왔다. 그러면 회계하고 마찬가지로 매입가액에다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부대비용 다 더합니다. 똑같죠? 회계하고. 매입가액에다가 부대비용.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가 들었다든지 더하는 건 회계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을 하거나 즉 사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조했대, 만들었대, 또는 건설했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만들었을 때 들어간 돈, 제작 원가 거기다가 부대비용 더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그 나머지의 방법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래요. 회계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기느냐? 그 이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한다. 이게 좀 중요하네. 우리 회계학에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자산을 원가에 더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회계학에서 하고 좀 표현이 약간 틀려요. 내용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가 돈을 좀 발랐다가 아니라 돈을 좀 투자했더니 내용연수가 증가하게 되거나 또는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회계학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의 한 수선비를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계학상하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서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회계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렇지 않게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건 조금 이따 바로 이어서 보기로 하고, 이것도 이제 회계학 책에서 많이 봤던 거죠.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의 사례이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의 사례입니다. 이런 게 생기면 수익적 지출로 하시고 이런 게 생기면 자본적 지출로 하시라고 사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죠. 이미 회계학 책에서 다 본 거죠. 수익적 지출의 사례는 건물에 또는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 그다음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갈아 끼우는 거 정도, 그다음에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이나 벨트를 갈아 끼우는 거, 자동차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 재해를 입은 자산에 바깥 외장을 복구하거나 도장하거나 유리 삽입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수익적 지출이겠죠.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사례를 보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완전히 새로 고쳤다는 얘기지. 개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여기서 냉난방 장치는 사무실에 에어컨 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통째로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냉난방 장치를 달았다거나, 그 다음에 빌딩에 피난시설을 설치했다거나, 재 등으로 멸실, 훼손돼서 본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복구했다거나 또는 그 밖에 개량, 확장, 증설 등을 한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건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 회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겠죠? 원래 자본적 지출이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 처리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네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될 거를 수선비 이렇게 처리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이걸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시래요.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수선비라고 했니? 그럼 이건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라고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감가상각비로 보고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겠다. 상각 범위액은 이제 뒤에 배울 거니까. 수선비라고 잘못했다. 원래 자산이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로 보고 지금 한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야. 수선비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이래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를 보면, 자, 회사가 이런 거죠. 어떤 자산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보면 이런 거지. 세법상은 어떤 이게 기계장치면 기계장치를 늘리거나 자산의 증가로 처리해서 금액을 현금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하지 않고 얘가 그냥 수선비 이렇게 했다는 거지. 10, 현금 10 이렇게. 그러면 세무조정해야 되겠죠. 세무조정을 하려면 이걸 이제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자산 안 잡았네. 자산 잡고 수선비가 없어져야 되니까 수선비 빼고 이렇게. 이게 이제 세무조정이겠죠. 비용 이쪽에 있잖아요. 비용은 원래 이쪽에 있는 거지. 비용으로 잡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손금, 불산입, 그리고 자산이 건드려졌네. 유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송금 불산 유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 비상각 자산이다. 그러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방금처럼 손금 불산입 하면 돼. 곧바로 손금 불산입 10원, 그 다음에 유보 발생 이렇게.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기 앞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토지의 취득세라고 하지 않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을 때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손금 불산입 시키고 유보 발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상각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자,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면 처리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다가 더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회사의 계상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라고 손익계산서에 적혔어요. 그럼 저 금액이죠. 저 금액만큼 합쳐서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10원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각 범위액에, 이거 뒤에 다시 나와요. 상각 범위액에 기초가액에다가 더해야 돼. 가산시켜야 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자산의 계산하는 게 기준 금액이 있겠죠. 여기에 뭐 상각률을 할 텐데, 여기다가 그 금액을 더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취득가액에다가 가산했으면 이 취득가액이 늘어났을 거니까 이렇게 커져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다시 뒤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를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예? 그것이 상각 자산이 아니면 곧바로 손금 불산입하고 자산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유보 처리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 자산 처분할 때 정리가 되겠죠. 토지 같으면. 근데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그럼 곧바로 손금 불산입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과정을 거쳐. 회사 감가상각 한 걸로 보니까 회사가 원래 계상했던 감가상각비에다가 20원을 더해. 그래서 이게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줄 때 이 상각 범위액은 세법이 생각할 때 계산해야 될 그 대상 앞머리거든요. 여기에 더해지는 거야. 마치 취득원가를 늘려주고 그리고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세법상에 계산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과 이 두 금액의 차이를 이제 송금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잔존가액 볼게요. 자, 잔존가액이란 자산의 내역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뺀 금액.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영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잔존가액 회계학에서 똑같죠. 그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에서 이 자산을 내다 팔 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된 금액에서 이걸 내다 팔기 위해서 써야 될 돈, 비용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인데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이 없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학상은 추정을 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그런데 정률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정률법의 경우에 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잔존가액은 해당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것도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자,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정률 아시죠? 정률법에서 정률을 계산하는 식은 1-n 루트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이야. 여기 n은 내역연수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률인데 이 정률 세법상 잔존가치가 0이라고 하면 이게 0이 아니야.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빼기 뭐 내역연수 5년짜리 취득가액 100만 원짜리 잔존가치 0 이렇게 하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하면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1이야. 여기에 0이 하나 들어갔잖아. 그럼 다 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자마자 다 생각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잔존가치를 0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률법만큼은 이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넣고 정률이 계산이 되는 거야. 뭐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률 나온 거지. 0점 몇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률이 무조건 100%가 나오기 때문에 취득가액 5%를 잔존가치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로 계속 상각을 여기 같으면 5년 동안 2%로 상각을 하다 보면 5%가 남게 돼. 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이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시험과 무관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보여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비망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비망가액은 또 좀 말이 어렵죠? 비망. 이 망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망.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또. 뭐 늙어서 잊어버린다. 노망 이렇게 하죠.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을 남겨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자산이 내용연수가 5년인데 잔존가치가 없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뭐 정액법 같으면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하면 되지. 다 빼버리면 되지. 근데 5년 동안 상각을 해서 장부에서는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를 계속 감가상각을 5년 동안 220만 원씩 해가지고 다 하면 결국 100이 될 거 아니야. 잔존가치 인정 안 하니까. 그럼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기계장치가 5년 썼다고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실물 자산이 지금 남아있어요. 5년이 지났다고 못 쓰는 건 아니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합리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것이 뿐이니까. 근데 장부상에는 기계가 안 보이는 거야. 없어졌으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실물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남겨놓으라는 거지. 이 자산의 취득가액의 5%와 이것의 5%와 1,000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남겨놔라 이런 얘기야. 누가 작겠니? 얘가 작겠지. 훨씬 다. 보통 다 1,000원이 작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2만 원짜리면 이게 딱 1,000원이거든? 그래도 똑같죠? 이 만 원짜리면 500원이잖아요. 누가 설마 2만 원 밑에 자산을 5년 동안 상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냥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근데 하지만 원칙적으로 1,000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을 남겨놓으라니까 다 없애버리지 말고. 그럼 결국은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99만 9천 원 하고 여기에 이렇게 1,000원 딸랑 남게 돼. 이렇게. 왜냐면 실물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이거 이제 언제 없어지겠어요? 진짜 이 기계를 내다 팔거나 폐기할 때 그때 없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회계학에서 볼 수 없었던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비망가액이란 감가상각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서 지금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에 잔존가치 없다고 그랬죠. 실물 관리를 위해서 비망가액으로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다. 1,000원 남겨놓고 손금 산입하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에 두어야 하며 돈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나중에 이 자산이 처분될 때 비로소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라는 얘기. 자, 정리하면 잔존가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률법에서는 5%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이 5%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바로 예제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연대 갖다 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비망가액이라는 거, 실물자산 관리를 위해서 감가상각 자산이 상각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작은 금액 남겨놓고 상각해라. 다 하지 말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우리가 써야 될 이 감가상각 자산을 등록하는 이 메뉴가 세법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연도를 바꾸면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기계가 똑똑해서 뭘 해줬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정리할게요. 이제 예제를 보고. 자,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100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상각률은 0.451이래요. 중요하지 않아.
상각률까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떻게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이미 정률 다 아시니까 1,000원 곱하기 0.451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년도에 45만 1,000원이 감가상각비로 나와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이만큼 상각했으니까 미상각 잔액이 100만 원에서 이거 뺀 금액이 있죠. 그래서 549000이 미상각 잔액이야. 자, 2년도가 됐어요. 100만 원에서 뭘 빼겠어요? 요 앞전에 상각한 금액 451을 빼겠죠. 거기다가 0.451을 곱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더 밀어서 써야 될 것 같다. 여기가 549000 여기에 값이 30140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미상각 잔액은 100에서 이거 뺀 거 하고 이것까지 같이 빼는 게 미상각 잔액이겠죠. 짱구다, 짱구. 여기가 247 599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니까 미상각 잔액이 301 401원 남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년도에 되면 100만 원에서 미상각했던 금액 451 줄여서 쓸게요. 빼고 요거 247 뺀 게 미상각 잔액이니까 합친 게 이게 698이라는 얘기고요. 곱하기 0.451 값이 점점 줄어들죠. 또 딴 데 썼네. 135 931 그래서 100에서 이거 뺀 게 나머지가 미상각 잔액이 165 470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년도 4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이거 상각한 거 빼고 451 빼고 이거 빼고 247 빼고 이거 빼고 135 빼고 이 합계가 지금 834530이라는 얘기고 0.451 빼면 74626원이 돼요. 그러면 100에서 이걸 다 빼고 남은 게 미상각 잔액이겠죠. 94,404원. 자,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연도야. 근데 또 똑같잖아. 계속 이론적으로 하는 거 똑같아. 자, 5년을 볼게요. 내용연수 마지막 연도죠. 100만 원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것의 합계가 지금 909156이라고 써 있는 거고. 자, 곱하기 0.451 곱했더니 여기가 40970이 나와요. 이제 하면 되지. 이제 보니까 자, 요 시점에서 미상각 잔액이 얼마냐면 49874.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기 정률법에 따라 상각한 경우에 두 번째 줄 보면 이 5% 취득가액 잔존가액을 5% 인정해가지고 잔존가액이 남게 되는데 이거는 미상각 잔액이 지금 요 시점에 보면 여기가 미상각 잔액이죠. 미상각 잔액이 취득가액이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 자, 취득가액이 얼마짜리인데요? 100만 원짜리죠. 취득가액이 5%면 5만 원이야. 5만 원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 이때까지 다 5만 원 넘치지. 5만 원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에다 더하래. 자, 5만 원 이하가 됐잖아. 더해 여기다가 그러니까 5년도에 감가상각비는 40970이 아니라 이거를 여기다 더하래.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49874를 더하면 될 텐데 뭐 남겨놓으라고 그랬지. 취득가액이 5%하고 1,000원 주기 작은 거. 그러니까 49874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48874가 여기 더해지는 거야. 그리고 미상각 잔액이 딱 1,000원 남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89844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얘보다 더 많아지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률법으로 5년을 돌리면 여기까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잖아. 근데 마지막 연도에 갑자기 이 숫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남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왜? 법인세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이거를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하실 때, 이 자산을 등록하는 메뉴를 이렇게 돌려서 5년이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된다고. 이 뭐냐, 이거? 그럼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내용연수 보겠습니다. 내용연수란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그러니까 보통은 기간이겠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면 뭐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이와 유사한 단위를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각 자산별,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법정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 상각률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용연수 동안에 상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기간인 것뿐이지. 왜냐하면 이미 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의미라는 얘기네요.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사업, 사용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를 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별표 2, 3, 5, 6이 있는데 우린 주로 별표 5번과 6번을 볼 거예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다 뭐 자산별로 이렇게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연수를 쓰라는 얘기죠. 신고하면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연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기준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기준 내용연수가 8년짜리야.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이 연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신고를 만약에 해가지고 좀 더 짧게 하고 싶거나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씩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하면 10년 또는 6년. 그러니까 8년 신고하지 않으면 8년 써야 되겠지만 내가 신고해서 6년을 적용할 수도 있고 10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신고 내용 연수라는 얘기예요. 그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씩.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와 즉 건축물하고 별표 6 업종별 자산에는 구조 또는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면 다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기준 내용연수라고 하고 또한 이러한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가감한 하한선 6년, 상한선 10년 규정하고 그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의 내용연수를 별표 5와 6에서 정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적용하고자 하면 내용연수를 신고를 해라. 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 8년을 쓴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건지 내용연수 잔존가액 이미 다 배우셨고 이제 자, 이번 시간에 제4절 감가상각의 의제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제도는 임의상각 제도고 우리 배우셨잖아요. 임의상각 제도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법이 정한 금액을 넘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송금 계산 시기를 법인의 선택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를 이용해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기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미달하게 조그맣게 계상했다가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의 의제라는 강제상각 제도를 두고 있다. 원래 임의상각 제도인데 이제 강제로 상각해라 이런 얘기네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상에 뭐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또는 감면받는 법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뒤쪽에 가면 이제 법인세 면제나 감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중에 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해당 사업년도 발생한 소득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겠죠. 그럼 이제 그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낼 텐데 이제 조세 감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받냐면 그런 사람들은 5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내가 올해 1년 차인데 올해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해가지고 법에 정한 만큼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을 많이 계상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소득이 줄어들겠지? 근데 지금 소득이 얼마가 됐건 감면을 다 받는단 말이야. 100%. 그러니까 이 감면을 받는 2년부터 5년 동안까지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 안 해버려 아예. 왜냐하면 나중에 해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임의상각 제도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소득이 커졌겠죠.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법인세를 100% 다 감면받고 이제 6년 차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런 거는 못 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받는 회사가 아니거나 그 기간이 아닐 때는 법인세는 아니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 제도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런 조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한 금액만큼. 세무처리 보시면 자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세 반영하지 않으면 신고 조정으로 못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임의상각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럼에도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송금에 산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서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고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신고 조정해야 돼. 그것도 강제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생긴 사람들이 안 할 필요가 없겠죠. 안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은 결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이 정한 상각 범위액보다 조금이거나 아예 안 해버렸다. 미달이 된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을 강제로 신고 조정해서 송금 산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금 산입시켜서 유보로 소득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추가로 송금에 산입한 금액을 의제상각비라고 하고 이 금액은 그 이후 연도에 이미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했던 걸로 없애버리고 그래서 차기 이후에 상각 범위액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된 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상 안 하면 강제로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시키지 않았었고 그냥 감가상각 한 걸로 보고 다음 연도에 기초가액 계산할 때 이렇게 빼버렸는데 이제는 반드시 강제로 신고 조정해서 손금 산입시키고 자본 차이가 벌어지니까 유보라고 했겠죠. 자산 차이가 벌어지고 부채 차이가 벌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연도에 미상각자는 계산할 때 상각 범위액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보다 작게 하면 무조건 강제로 손금 산입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네요.